진리에 이르는 길.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진리에 이르게 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찾아야 돼요. 마음에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요. 그 마음의 움직임은 뭔가요?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 마음의 움직임은.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진리에 입각해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뭐 사회든 자연이든. 그래요. 그럼 그 움직임은 뭐랑 관련이 있나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그 움직임은 선천의 움직임이죠. 인간 이전부터 있었던 선천의 움직임이죠. 그 움직임을 찾아서 움직임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길은 그 움직임에 입각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읽기만 하더라도 그 움직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요. 뭐 진리에 이르는 길을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움직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움직임이 뭔가요? 그 움직임을 빛이라고도 하죠. 그래요. 그래서 빛을 따라가라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진리에 이르는 길만 그런 식으로 쓰여진 건 아니죠.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도 그런 식으로 쓰여졌어요. 좋은 책이에요. 하지만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은 뭐 기하학과 수학을 다루기 때문에 읽기 어렵죠. 딱딱하죠. 그래요. 반복해서 읽으면 돼요. 천천히 움직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무역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무역은 뭔가요? 국가 간 거래죠. 국가 간 거래는 뭔가요? 지역 간 거래죠. 지역 간 교환을 알면 국가 간 거래도 알 수 있는 거죠. 도시와 농촌의 거래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조건을 볼게요.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지역 A 200개 생산, B 지역 B 200개 생산, A 지역 A 생산, A 100개까지 소비 가능하다 하고 B 지역 B 생산 하고 B 100개까지 소비 가능하다고 조건을 정할게요. 첫 번째 가정. 지역 간 거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역은 100개까지밖에 소비를 못하니까 100개는 버려야 되겠죠. 200개 생산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생산할 때 자본이 생산하죠. 고대나 현대나 마찬가지죠. 절반 버려야 되니까 절반은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거래가 없을 경우 A 지역은 100개 이상 생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본이 파괴되면 거기에 속한 뭐 근로자나 자본가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요. 거래가 없을 경우 100개 이상 생산하는 거는 자본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지만 자본이 파괴되면서 자본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재앙이 되는 거죠. 큰 재앙이 되는 거예요. 비지역도 마찬가지죠. 비상품 100개 버려지고 비자본 자본이 파괴되는 거예요. 지역 간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와 B 교환을 하게 되면 A 100개와 B 100개를 A 지역과 B 지역이 서로 교환하게 되면 A 지역은 A 100개, B 100개를 소비하게 되죠. B 지역도 A 100개, B 100개를 소비하게 되죠. 이 풍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집단 간 거래도 마찬가지죠. 지역 간 거래가 아니더라도 개인 간 거래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시장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시장의 생성 원리가 지역 간 거래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역은 뭔가요? 국가라는 지역들 간 거래죠. 그래요. 다른 조건 좀 볼게요. A 지역 A 1000개 생산, B 지역 1000개 생산, C 지역 1000개 생산, B 지역 B 200개 생산. B는 지역은 B 200개밖에 생산 못해요. B밖에 생산 못해요. B 100개까지 소비 가능. 그리고 A 50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A 지역과 교환해야 되겠죠. A 지역은 국가일 수도 있고 특정 지역 국가 내 어떤 지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 시장일 수도 있는 거죠. A 지역에서는 특별히 필요 없다고 가정을 하면 어때요? B는 A 지역이 원하는 대로 교환을 해야 되겠죠. A를 필수적으로 소비하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절반 값에 거래될 수가 있는 거죠. A 지역에서는
A와 B가 이렇게 한 개 교환되는데 B 지역이 A와 교환하기 위해서는 B 두 개와 A 한 개가 교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화폐로 표시되면 될까요? 국가 간 거래고 화폐로 표시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러로 거래한다 치면 달러를 얻기 위해서 왜? A를 사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B를 헐값에 팔 수 있겠죠. 반값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에 가면 물가가 싸게 느껴지는 게 이 원리가 작용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국가 혹은 세계 시장에 현 시대는 세계죠. 세계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나라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멸시당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해서 비지역이 풍요를 못 누리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100개는 버려야 되니까 A 50개는 그 B 100개와 A 50개를 소비하게 되니까 풍요를 비지역도 누리는 거죠. 하지만 헐값에 자기 물건을 파는 거죠. 헐값에 다른 상품들과 교환하는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막 달러 얻기 위해서 막 저렴한 가격에 인건비를 하죠. 옛날에 개성공단에 할 때 한 월급이 한 15만 원밖에 안 됐죠. 그렇게 저렴하게 넘기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헐값에 넘겨야지 인간의 활동도 상품이라 했죠. 필요한 것을 세계 시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건 3.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게요. A 국가에서 김 사장은 100달러에 해당하는 A 수출, 이 사장은 100달러에 해당하는 B 국가에서 수입. 그러니까 수출하는 사람과 수입하는 사람이 다르죠. 그리고 또 이제 국내화폐가 있고 국제화폐가 별도로 존재한다 가정할게요. 그리고 은행이 존재한다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김 사장은 A를 B 국가에 100달러에 판매하게 되죠. 그리고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지불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사야 되니까 은행에서 바꾸겠죠. 자국의 화폐로. 그러면 100달러를 10만 원에 교환하게 돼요. 은행에서. 그럼 은행에 뭐가 있나요? 100달러가 있게 되는 거죠. 이사장은 10만 원을 이제 이사장은 이제 수입을 하는 사람이죠. 10만 원을 은행에 가서 뭐 해요? 100달러로 바꾸죠. B 국가에서 B를 100달러에 구매하겠죠. 그 필요한 거를 B 국가에 가져오는 거죠. B 국가에서 이제 B를 가져오는 거죠. 그 A 국가에 있게 되죠. B는. 이런 과정이 있죠, 현 시대에는. 근데 결과는 어때요? A 지역 A 100개와 B 지역 B 100개가 교환된 거죠. 결과는 이렇죠. 근데 복잡한 과정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결과는 똑같죠.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결과는 이제 A 지역 100달에 해당하는 A와 B 지역 100달에 해당하는 B가 교환된 건데, 필요한 B를 얻기 위해서 뭐가 꼭 필요한가요? A를 판매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A를 판매하지 못하면 B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수요를 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 간에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 수입 중심 정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수입 중심 정책은 뭔가요? 수출을 배제하겠다는 거죠. 수출 배제해서 수출을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수입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수입 중심 정책이라는 건 있을 수 없나요? 없어요. 수출 중심 정책 한다면서 환율 가치를 떨어뜨리죠. 환율을 떨어뜨리죠. 환율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환율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수출 중심 정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율이 자꾸 떨어지죠. 자국 화폐 가치가 상승을 하죠. 왜 그래요? 물건을 팔게 되면 달러가 공급이 되는 거죠. 다른 나라 필요한 화폐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 중심 정책을 한다면서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은 실제로 자국 화폐 가치를 올리는 거죠. 왜? 세계 화폐가 들어오니까. 단지 떨어지는 속도를 자국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속도, 환율이 떨어지는 속도를 좀 늦춘다 이런 거예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이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런 정책 안 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을 경시하게 되면 타국 화폐가 안 들어오겠죠. 점점 감소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환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환율 가치를 억지로 환율을 억지로 올렸어요. 자국 화폐 가치를 억지로 올렸어요. 환율을 올리면서 화폐 가치를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수출이 덜 되겠죠. 결국 어떻게 되나요? 환율은 올라가면서 자국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걸 못 구하게 되겠죠. 충분할 만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율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자, 그러면 좀 자본과 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대상들을 교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제시했죠. 이게 시장이 생성하는 원리이며 무역이 발생하는 기본 원리이죠. 자본 간에 뭐 이상이 없죠. A 지역 A 자본과 B 지역 B 자본 아무 이상이 없죠. 근데 이 수량이 유지돼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래하는 지역이 동일한 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속 지속돼요. 생산성이 그대로일 때 자본에 아무런 영향이 없죠. 생산성이 그대로 아니면 자본에 영향이 생기죠. 이건 무효가 무한하게. 왜? 100명이 100개 생산하는 것과 50명이 100개 생산하는 것은 달라지죠. 생산성이 증가하면 또 자본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는 동일한 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아무런 이상이 없죠. 그럼 조건이 동일하다 가정하고 그럼 거래하는 지역이 동일한 양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나요? B 지역이 A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역 자본이 팽창하겠죠. 더 적은 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본이 수축하겠죠. 뭐 B도 마찬가지죠. B 지역에서 B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대상들을 교환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가정하는 거예요. 가격이 같고 질이 동일할 경우 대상들이 가격이 같고 질이 동일해요. 교환이 발생하나요? 발생할 일이 없는 거죠. 똑같은 비용으로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끼리 교환할 이유가 있나요? 없다는 거죠. 동일한 가격으로 쌀을 생산하는 국가들이 쌀을 교환할 이유가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품질이 같고 가격이 같으면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격이 다르거나 질이 다를 경우는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같은 쌀을 생산하더라도 어떤 지역은 쌀값이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교환하게 되면 교환 가치가 생기는 거죠. 비싼 곳에서 싼 걸 수입하면 풍요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나요? 비싼 곳에 있는 자본이 파괴되겠죠. 쌀값이 3분의 1 하는 데서 쌀을 수입하게 되면 파괴되는 거죠. 옛날에 보면 현 시대에도 쌀을 생산하는 자들이 쌀 수입 반대하는 이유도 그럴 거고 옛날에 그 일본이 식민지가 됐죠. 조선에서. 그래서 산미정식 했죠. 일본에서 쌀을 좀 저렴하게 많이 생산해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일본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산미정식 계획이 중단된 거예요. 일본 농민들 즉 농업자본이 파괴되니까 당연히 폭동을 일으키겠죠. 똑같아요. 한국의 농민들이 쌀 수입 반대하는 거랑 똑같은 일인 거죠. 그래요.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A 지역 A, B, C, D 생산하고 C 가격이 B 지역 C 가격이 절반이라고 가정할게요. B 지역 C, D, E, F D 가격이 A 지역 D 가격이 절반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 무역을 해요. 그러면 B는 A, B를 생산하지 않으니까 뭐 A, B 자본하고 충돌할 일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B 지역은 B 지역은 A, B를 생산 안 하고 B 지역 A, B를 생산 안 하고 B 지역은 A, B를 생산 안 하죠. A 지역은 F, D를 EF를 생산 안 하죠. 그럼 A, B, C, EF 교환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죠, 자본. 근데 CD는
이게 이제 가격이 다르거나 품질이 다르면 교환할 때 이제 자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본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각 지역에. C 지역의 사회 구성원들은 D를 절반의 가격에 소비하게 되어 이제 완전히 교환이 자유롭게 하면 풍요로워지죠. 사회 구성원들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D 생산하는 자본은 어떻게 돼요? 파괴되거나 철수하게 되죠. 자본은 뭐로 구성되죠? 사람들로 구성되죠. 작업수단과. 그랬을 때 자본이 뭐 A, B나 D를 생산하게 되면 C를 생산하게 되면 A, B나 C를 생산하게 되면 이상이 안 생기는 거죠. 혹은 뭐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게 되면 또 이상이 안 생기겠죠. 그래요. 교환을 하는 국가에서는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D를 수입하게 됐는데 D 자본이 파괴되는 거죠. 사라지게 되는 거죠. 파괴될 수도 있고 그냥 철수할 수도 있고 다른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앙이 생기는 거죠. D를 생산하는 자본 쪽에서 사람들이 재앙을 겪게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D 지역의 자본이 A나 B나 C를 생산하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상품의 생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본이 잘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본이 생기기 어렵게 하면 다른 지역과 무역을 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와 무역하는 국가는 재앙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국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파괴될 수 있잖아요. 경쟁력을 잃게 되면. 그때마다 새로운 자본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D가 무사히 철수하면서 뭐 A나 B나 C를 생산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 전 구성원들이 풍요를 누리겠죠. D 가격 절반을 소비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B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D 가격이 절반인데 D 절반을 수사기로 사게 되니까 구매력이 증가하겠죠. 구매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이제 다른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더 소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구매력이 생겼다 해서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결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생산 조건이 악화시켜 놓으면 한국처럼 뭐 강제로 뭐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상승시킨다거나 이러면 구매력이 생겨도 남지 않으면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뭐 인건비를 상승시켜 놓거나 강제로 규제를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어렵게 해놓거나 또 뭐 있을까요? 52시간 그것도 마찬가지죠. 강제로 이렇게 해놔버리면 수지 타산이 안 맞을 수가 있어서 생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타격을 받는 거예요. 뭐든지 시장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존중하면 어떤가요? 자연히 새로운 상품이 생기거나 뭐 ABC를 생산하면서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생산 조건은 항상 최상으로 유지한다는 거는 시장을 존중한다는 얘기인 거죠. 필요 없는 규제 안 하고 그게 단 거죠. 뭐 그게 제일 특히 교환을 통해서 사는 국가는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안 하면 분명히 사라지는 자본이 생겨요. 보충이 안 되는 거예요. 재앙이 있는 거예요. 재앙이. 그래요. 시장을 선택해서 무역을 선택한 이상 시장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 우위라는 거 있는데 리카르도가 주장한 건데 무조건 이기다 그게 아니에요. 왜? D를 포기하는 대신에 C에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비교 우위가 그런 논리인 거죠. 그런 논리인 거예요. 불완전한 이론인 거죠. 리카르도의 그 비교 우위 이론은. C를 생산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C의 생산 조건이 나쁘면. 아는 그런 그 불완전한 이론인 거예요. 비교 이론도 비교 우위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요. 그럼 뭔가요? 무역은 생산성을 무역은 뭐 결국 이제 어떤 효과가 있나요? 무역은 만약 무역을 안 한다 치면 A 지역이 D를 절반 가격으로 소비하기 위해서는 D의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100만 원을 투입해서 상품을 예를 들어서 만들면 상품 최소 50만 원 이하로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비용을. 그래야지 비용을 절반으로 투입하고 똑같은 양을 생산해야 되는 거죠. 생산성 증가를 가리키는 거죠. 무역 효과는 생산성 증가의 효과를 이렇게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생산성 증가의 효과를 무역 효과가 지니고 있다. 그런 거예요. 무역을 함으로써 생산성 증가의 효과를 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교훈은 무역을 한 국가가 생산성 증가에 소홀을 하면 생산 조건을 악화시키면 재앙이 따를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요즘에 무역 분쟁이 왜 일어나나요? 중국과 미국이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겹치지 않는 대상들 간 교환에서는 문제가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막 생산하던 것도 막 이렇게 막 생산하려 하잖아요. 그럼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뭐 겹치는 부분이 생겨도 이제 뭐 상관은 없는데 이제 막 짝퉁 만들고 막 기술 빼가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생존 수단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발이 된 거죠. 겹치지 않는 것만 이렇게 교환하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는 거죠. 겹치는 게 교환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겨요. 뭐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근데 또 그런 일까지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이제 예민해지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잘 살라고 무역하는 거지. 자본이 파괴되면 어떻게 돼요? 잘 못 살게 되는 거죠. 좀 짝퉁을 하고 이래도 좀 봐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자국에 자본이 잘 생겨요. 또 더 좋은 자본이 많이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간대해지는 거죠. 그냥 뭐 좀 만들게 해주고 또 더 좋은 거 생산하면 되니까 자본이 사라지더라도. 근데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살게 되고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좀 원칙을 지키면서 무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